58분 날씨. 이 시간 서해 5도와 서울, 경기, 충남, 전북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백령도가 1세제곱미터당 290 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높습니다. 연평도 281 마이크로그램, 강화와 안동 194, 대구와 서울도 매우 나쁨 단계인 157 마이크로그램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황사가 확산되고 있고 오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내지 오후 한때는 매우 나쁨 단계로 올라갑니다. 마스크 착용 권해드립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내륙도 바람이 세게 불겠습니다. 체감온도까지 많이 내려가서 어제와 비슷한 정도의 쌀쌀한 오후가 되겠고요.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2도, 모레는 1도로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리겠습니다. 꽃들의 색과 모양이 다르듯 날씨가 하루도 같은 날이 없고요. 기온 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전주 13도, 대구 16도 등 8도에서 16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등 영하 1도에서 영상 5도의 분포, 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를 비롯해서 8도에서 13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서울은 맑겠고요. 일부 지방으로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7.2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지금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 뉴스 특보를 KBS 1텔레비전과 동시에 보내드립니다. 법원은 헌정사상 첫 생중계를 앞두고 중계 시스템을 막판까지 점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선고와 관련해 법조팀 오현태 기자 또 김경수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재판이 열리는 선고가 나오는 그 법정 417호 법정이 지난번 최순실 씨 때도 사용했던 그 법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항상 중요 사건들을 많이 이제 재판을 했었던 법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씨도 재판을 했었고요. 뭐 안종범 전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국정농단 핵심 인물들은 다 417호에서 지금 재판을 했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오는 곳이 잠시 뒤에 이제 선고가 있을 재판정이죠? 예, 지금 왼쪽에 보시면 검찰 측이 이미 입장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앉아있군요. 예, 지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맡고 있는 한동훈 차장검사가 지금 저기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맨 안쪽에 안경을 쓴 사람이 한동훈 차장검사고요. 오늘 그 선고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차장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변호인석인데요. 네. 후선 변호인 총 5명이 지금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1명만 지금 도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전에 그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기 때문에 저 가운데 한 자리가 빈 상태로 그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오 기자. 일단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혐의 사실에 대해서 좀 워낙 많다 보니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간단히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는 총 18가지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13가지 혐의가 최순실 씨와 공범인데요. 두 사람이 지금 같은 곳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형사 네. 22부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선고 내용도 사실상 비슷할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제 뇌물 수수 관련 부분입니다. 네. 삼성에게 433억 원을 받거나 받기로 한 뇌물수수 혐의가 있고 롯데에게 70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가 있습니다. 또 SK에 89억 원을 요구한 혐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그 기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느냐 이런 부분이 오늘 좀 중요하게 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직권남용 관련 부분도 좀 있죠?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직권남용 관련 부분은 대부분 사기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순실 씨 지인 회사나 최순실 씨 지인들을
그 뭐 회사에 취업시키고 그 일감을 주고 이런 혐의인데요.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최순실 씨의 지인 회사인 KD 코퍼레이션 일감을 주도록 그 압력을 넣은 혐의가 있고요. 또 그 최순실 씨의 지인을 KT 회사에 임원으로 앉혀라 이렇게 압력을 넣은 혐의 등이 있습니다. 네. 자, 김경수 변호사님. 네. 역시 많은 분들의 관심은 오늘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얼마만큼의 형량이 내려질까 이 부분인데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검찰 구형량이 30년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최순실에 대해서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재판이나 이재용 재판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재판부가 언급하는 것들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로 지금 그 정상 사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적어도 구형량에 가까운 최순실에 선고된 20년보다는 더 높은 형이 선고될 걸로 보입니다. 최순실 씨의 경우 25년 구형이 됐는데 20년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네. 이번에 30년형이 지금 네. 구형이 돼 있는 상태인데 네. 이거보다 좀 적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그런데 거예요. 꼭 그 구형량이 네. 법원의 선고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른 그 최순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선고 형량을 볼 때 적어도 20년 이상의 선고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선고 공판은 그래도 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했는데 본인이 결국은 몇 차례 걸쳐서 거부 의사를 밝혔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강제로 법정으로 데리고 올 방법은 없는 건가요?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를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현태 기자. 예. 아까 혐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두 개의 큰 줄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 말고도 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또 있죠? 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 인사를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지원을 배제하라고 그 지시한 혐의가 있고요. 또 그 블랙리스트 인사들을 배제하는데 미온적이라면서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을 사직하게 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 이른바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었던 그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관련 혐의가 있는데요. 노 전 국장이 그 대한승마협회를 감사하면서 최순실 씨 측도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런 이유로 좌천을 시키고 나중에는 사직까지 하게 한 혐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혐의들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재판에서 이미 일부분이 유죄로 이제 판결이 됐기 때문에 오늘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시면 왼쪽 화면이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마 방청객분들 그리고 일부 취재진 분들이 몸 검사를 받고 지금 들어가는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자, 지금이 2시 한 6분을 넘었으니까 한 4분 뒤 정도면 선고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네. 검찰에 오래 몸담고 계셨으니까 이 헌정사상 형사재판으로는 첫 생중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재판부도 그렇고 검찰 측도 그렇고 뭐 마음가짐이나 준비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지금 그 대법원 규칙이 개정된 뒤에 네. 처음으로 있는 국민에 대한 생중계이기 때문에 양측 다 아무래도 준비를 많이 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오른쪽에 변호인석에 아까 오현태 기자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변호인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한 명이 더 추가가 돼서 지금 두 분이 앉아 계시는군요. 일단은 총 5명이죠? 국선 변호인이? 예, 맞습니다. 총 5명이고요. 지금 2명이 와서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법정에서 이승재 기자가 소식을 전해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선고가 아무래도 이제 지지자들도 이제 방청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선고 그 법정 안에 들어오기 전에 지금 검색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선고가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아직도 10여 명 정도를 더 검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좀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검색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서 법정문이 닫힌 다음에 선고가 시작되는 건가요? 예, 원칙적으로는 2시 10분이 되면 재판부 3명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뭐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하면 재판부 입정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 화면 오른쪽 그 안쪽에 보이는 그 재판부 3명이 앉는 자리 오른편에 있는 문으로 재판부 3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운데가 지금 그 김세현 부장판사가 앉아 있는 자리고요. 지금 또 화면에는 검찰 쪽이죠. 예, 지금 네. 보이고 있는데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지금 마주보고 앉아서 선고 내용을 듣게 되고요. 선고 절차에는 따로 뭐 검찰 측이나 변호인 측이 입장을 내는 그런 절차는 없어서 아마 오늘 선고 내용을 듣고 이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변호사님, 네네. 뭐 여러 가지 혐의를 앞에 오현태 기자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 특히 지난번 최순실 씨 재판 선고도 있었고, 또 관련해서 이재용 지금 항소심 그렇습니다. 그 선고도 있었기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관심사인데요. 물론 그 이재용 재판부는 이 지금 재판부가 달랐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그 이재용 사건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 서로 대향범에 있는 그렇죠. 경우가 많습니다. 뇌물을 주고 받고 하는 관계고 또 최순실과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재판의 최순실 이재용 재판의 결과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뇌물 부분은 특히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사안이 복잡하고 혐의가 여러 개다 보니까 오늘도 이 선고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시간은 상당히 걸릴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이번이 첫 번째 있는 형사재판에 대한 생중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원책으로도 국민에 대한 어떤 서비스라는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막 2시간씩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나름대로 그런 준비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난번 최순실 씨 재판 때는 2시간 한 10분 2시간이 정도 넘었습니다. 여기서 예. 특보로 할 때 그렇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자 오현태 기자 예. 지금 이제 한 예정 시간대로 하면 30초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2시 10분 정도면 예, 맞습니다. 선고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뭐 검색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입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모양이죠. 예, 지금 검색대에서 이제 취재하고 있는 기자가 방금 이제 그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법정 밖은 입장이 완료됐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네. 지금 저 법정이 4층이기 때문에 이제 법정에서 그 검색을 하는 곳은 2층. 그래서 2층에서 4층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뭐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더라도 이제 자리가 다 번호가 정해져 있어서 그 정해진 자리에 앉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찾고 그렇군요.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간이 2시 10분인데 아직 그 재판부가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되지는 않는데요. 약간 좀 늦어질 걸로도 보이는데 지금 기획을 하는 거 보면 지금 재판부가 들어오고 예. 있습니다. 예. 자, 재판부의 지금 김세현 부장판사 가운데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초기에 화면을 통해서 많이 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익숙한 모습인데 일단 현장으로 넘겨서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 선고 공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2017과 364호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 사건입니다. 예. 선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재판장의 지시 통제에 따라서 정숙을 유지하면서 선고를 지켜보셔서 오늘 선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청석에서 조그만 소리라도 나는 경우에는 선고에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방청석에서 이처럼 소리를 내거나 소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고 조치 없이 즉시 법정 경위에 의한 퇴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구치소에 구금되는 감치에까지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소송 관계인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찰에서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예, 검사 한동훈, 전준철, 김창진, 배문기, 김혜경, 강상묵, 유지연, 김태겸, 정윤식 출석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변호인으로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예. 두 분의 변호사님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예. 방금 전에 서울구치소로부터 박근혜 피고인 재판 출석 관련 보고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고인을 법정에 인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했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보고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서 피고인 출석 없이 그대로 공판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 소송 관계인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검찰에서는 없으십니까? 변호인은 어떠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그다음에 교도관에 의한 인치도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에 의해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그대로 오늘 선고 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기관이 오늘 재판에 대해서 법정 촬영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변호인 역시 어제 4월 5일자로 생중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판부는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결과 우리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피고인의 권리 등을 감안하더라도 오늘 재판의 중대성, 역사적 의미,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 생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재판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제출한 생중계 결정에 대한 이의는 기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생중계를 허용한 법원조직법 규정,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에 대한 위헌 제청 신청 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므로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선고 연기 신청서를 오늘자로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구속 만기 등을 고려하면 오늘 선고를 연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돼서 선고를 연기하지 않고 오늘 그대로 선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피고인,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하겠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것도 직권남용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뇌물수수, 뇌물요구 등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럼 이하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부인 주장에 관해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이 방대하고 워낙 설명할 양이 많아서 법정에서 그 내용을 다 고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중심으로 판단의 요지만 간략히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인이 한 검찰 제출 증거의 증거 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판단은 판결 이후에 자세히 기재했으므로 소송 관계인은 그 부분 기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쓰는 것이 전문 법칙 위반이라는 주장을 변호인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만 여기서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어떤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종범의 업무 수첩은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과 기업 총수 등 개별 면담자 사이에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 이런 점을 직접 인정하는 진술 증거로는 물론 전문 법칙에 의해서 증거 능력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안종범은 피고인이 기업 총수들과 단독 면담을 한 다음에는 꼭 자신을 불러서 그 면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래서 자신이 그대로 수첩에 받아 적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단독 면담 후 안종범에게 면담에서의 대화 내용을 불러주어서 안종범이 이를 수첩에 받아 적어두었다는 사실은 단독 면담에서의 피고인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추측할 수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하고 안종범의 수첩은 그런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종범 수첩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이 부분 변호인의 증거 능력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먼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 개명 전 이름은 최순실입니다만 지금부터는 개명 후 이름인 최서원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최서원 그리고 경제수석인 안종범과 공모해서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안종범에게 지시해서 정경련을 통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기업들의 재단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여 미르재단에 486억 원, K스포츠재단에 288억 원, 합계 774억 원의 돈을 출연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두 재단을 합쳐서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재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공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은 안종범에게 이 사건 각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았다.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 최서원이나 안종범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사건 각 재단의 설립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기업 총수들과 비공개 단독 면담을 하였고 여기서 피고인은 기업 총수들에게 문화체육재단을 만들 예정인데 협조를 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재단 설립에 진척이 없다가 2015년 10월 19일 피고인이 갑자기 안종범을 불러서 2015년 10월 하순경으로 예정된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한 때 양국 문화재단 간의 MOU를 체결해야 되니까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피고인은 2015년 10월 19일 날 안종범에게 그와 같이 서둘러서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종범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을 모셔온 수석비서관인 안종범이 그에 관해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서 안종범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받아 적어두었다는 안종범 수첩이 압수되었는데 거기에도 2015년 10월 19일자 부분에 리커창 방한 시 문화재단과 중국 간 MOU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모아서 정리해둔 지시사항표도 압수가 됐는데 거기의 2015년 10월 19일자 부분에도 리커창 방한 전에 문화재단 출범시키라 이런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2015년 10월 19일에 불과 열흘 남짓 후인 10월 말 리커창 총리 방한 전까지 문화재단을 출범시키라고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기한을 불과 열흘 정도 남기고 재단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은 안종범은 부랴부랴 정경련 부회장과 청와대 비서관인 최상목에게 연락해서 재단 설립 절차의 진행을 지시했고 최상목은 정경련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청와대에서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주재하면서 재단 설립을 독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안종범에게 미르라는 재단의 명칭과 재단의 이사장, 사무총장을 비롯한 재단 임원진 명단을 안종범에게 내려주면서 그대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의 명칭은 최서원이 정한 것이었고 이사장, 사무총장 등 임원진도 최서원이 면접을 본 후 채용 결정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추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재산에는 쉽게 처분이 가능한 보통재산과 법률적 제한이 많아서 처분이 어려운 기본재산, 보통재산, 기본재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서원은 자신의 측근을 청와대 회의에 참석시켜서 미르재단의 재산 중에 처분이 쉬운 보통재산의 비율을 크게 높이자 이런 주장을 회의에서 하도록 측근에게 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시 다른 회의 참석자들이 통상적인 재단처럼 기본재산 비율을 높게 하는 것이 맞다고 반대를 해서 미르재단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은 처분이 어려운 기본재산이 90%, 처분이 쉬운 보통재산이 10%로 결정돼서 설립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피고인은 갑자기 안종범을 불러서 지금 9대1로 되어 있는 기본재산, 보통재산 비율을 거꾸로 처분이 쉬운 보통재산을 80%, 처분이 쉬운 어려운 기본재산을 20%로 비율을 변경하라고 지시했고 안종범은 다시 정경련의 일을 지시해서 미르재단의 재산 비율은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그리고 최서원이 원래 원했던 대로 처분이 쉬운 보통재산의 비율이 훨씬 높게 정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300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던 출연금을 안종범에게 지시해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급박한 청와대 재단 설립 지시를 받은 정경련 관계자들은 출연할 기업들에게 급박하게 연락해서 대통령의 관심사항, 그다음에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사항이라는 말을 전하면서 하루 또는 이틀 내에 출연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기업 관계자들은 그와 같은 말에 각 재단의 설립 목적이나 취지, 사업 계획 등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기회조차 없이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출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 K스포츠재단도 미르재단보다는 설립에 시간적 여유가 다소 있었지만 미르재단과 똑같은 형태로 설립 절차가 진행되었고 역시 피고인의 지시로 최소원이 추천한 인사들로 재단의 이사장, 사무총장 등이 모두 임명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단 설립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최서원, 안종범 사이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직권남용, 그 다음에 강요죄 두 가지 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직권남용죄라는 건 겉으로 보기에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행사하는 모양새, 외관이라고 합니다.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질은 그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출연 기업으로 하여금 재단 설립 취지에 대한 검토 등의 기회도 없이 며칠 사이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하면서 재단의 임원진 구성과 관련해서는 출연 기업의 관여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최소원이 추천하는 인사로 이사장, 사무총장 등 임원진을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재단에 관여할 권한이나 자격이 전혀 없는 최소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도록 해서 출연 기업의 재산권, 그다음에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실제로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해서 임명된 각 재단의 임직원으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리면서 재단이 추진할 여러 사업을 결정하고 임원들로부터 재단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서 직권남용죄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강요죄에 대해서 봅니다. 강요죄는 다른 사람을 협박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 없는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피고인의 안종범이 기업들에게 대놓고 돈을 안 내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명시적으로 협박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강요죄에서 협박은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명시적인 협박 없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 판례에서 쓰는 용어로는 위구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불안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협박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대통령이나 경제수석 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기업의 존립과 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허가, 세무조사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은 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출연 기업들도 그와 같은 대통령이나 경제수석 비서관의 권한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여 설립하는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출연 요구에 대해서 재단 설립 취지 등도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히 서둘러 적지 않은 금액의 출연 결정을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출연 기업 관계자들도 대부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요구한 사항이라고 들어서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있을지도 모를 어떤 불이익을 염려하여 출연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안종범이 비록 명시적인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재단 출연을 요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기업들이 어떤 불이익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강요죄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 공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KD코퍼레이션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 안종범과 공모해서 현대차그룹 관계자에게 KD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하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KD코퍼레이션은 최서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문모 씨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원동기용 흡착제라는 그런 물건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경제수석 안종범에게 KD코퍼레이션의 기술을 현대차에서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안종범은 2014년 11월 27일 피고인과 함께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그 부회장에게 KD코퍼레이션의 기술을 채택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해서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안종범의 요구를 받은 현대차 그룹 부회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바로 납품 계약 체결 진행을 지시했고, 이에 부하 직원들은 바로 먼저 KD 코퍼레이션에 연락을 해서 협상을 진행해서 마침내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D 코퍼레이션이 생산하는 원동기용 흡착제는 자동차 부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장에 있는 원동기에 들어가는 하나의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는 그동안 그 원동기를 유지하고 보수해주는 업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납품을 받아왔기 때문에 현대차 구매팀에서 신경을 쓸 부품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현대차에서는 먼저 KD 코퍼레이션에 연락까지 하면서 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서 거쳐야 할 입찰 등의 저찰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경제수석의 요구 내지 지시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의 진술과 현대차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사정을 더해보면 현대차그룹이 KD 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체결한 것으로, 피고인과 안종범이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피고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 코퍼레이션이 기술이 좋은 중소기업이라고 최서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현대차에 알아보라고 한 것일 뿐이지, KD 코퍼레이션이 최서원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최서원은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좋은지 아닌지 좋지 않은지 판단해서 추천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최서원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로얄 더치쉘, 대우조선 해양 등에게도 KD 코퍼레이션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집요하게 피고인에게 계속 부탁을 했고, 또 KD 코퍼레이션의 특허 소송 문제까지 부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도 이러한 최서원의 부탁을 안종범에게 지시해서 계속적으로 KD 코퍼레이션의 납품 문제 등을 챙겼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최서원이 자신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KD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사적 부탁을 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현대차 그룹의 납품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최서원의 사적 부탁에 따라서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최서원과 공모 관계가 있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이 부분 KD 코퍼레이션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 공사실 역시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에 대한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 안종범과 공모해서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 발주를 요구해서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플레이그라운드가 어떤 회사인지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서원은 플레이그라운드를 자신이 설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서원을 제외한 플레이그라운드 관계자들은 최서원이 플레이그라운드의 설립 자본금, 그 다음에 운영비를 모두 부담했고 회사 이름, 그 다음에 이사진도 모두 정하고 임명했으며 최서원이 파견한 재무이사를 통해 플레이그라운드의 인사, 재무 관련 사항 등을 보고받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와 이사들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그렇게 일치해서 직원들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에 비춰보면 최서원이 플레이그라운드의 설립은 물론 운영까지도 직접 주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2016년 2월 15일 대통령인 피고인과의 단독 면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현대차그룹 김용환 부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 소개 자료를 건네면서 플레이그라운드의 현대차 광고를 발주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안종범으로부터 광고 발주를 요구받은 김용환 부회장은 즉시 부하 직원들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를 할 수 있게 해보라고 지시했고, 이에 부하 직원들은 플레이그라운드에 먼저 연락을 해서 광고 발주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미 광고 발주가 확정된 다른 광고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른 광고 회사에게 빠져달라고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그 광고 회사 대신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경제수석의 지시라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현대차 그룹 관계자들의 진술과 그다음에 대통령 경제수석이 대기업에 대해서 가지는 막강한 권한까지 고려해보면 현대차 그룹이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한 것은 그 요구를 거절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서 발주한 것으로 피고인과 안종범의 광고 발주 요구 행위는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피고인은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가 최서원과 관련이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종범은 현대차그룹 부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 소개 자료를 건네면서 광고 발주를 부탁했는데 그때 건네졌던 그 회사 소개 자료는 그 직전에 최서원이 플레이그라운드에 직원을 시켜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안종범과 최서원은 개인적으로 서로 알지도 못하고 서로 연락한 적도 없기 때문에 결국 위 회사 소개 자료는 최서원이 광고 발주를 부탁하면서 피고인에게 건네고 피고인이 이를 다시 안종범에게 건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피고인이 다른 그룹의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도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 소개 자료를 건네면서 광고 발주를 요청하기도 한 점, 최서원의 부탁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당시 설립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전국의 수천 개 광고 회사 중 하나에 불과한 플레이그라운드의 존재를 피고인이 알고 단독 면담을 하는 그 대기업마다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광고 발주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플레이그라운드가 최서원이 설립 운영하는 회사임을 잘 알면서 최서원의 사적 부탁을 받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광고 발주를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최서원의 공모 관계를 포함한 강요죄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공사실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그리고 경제수석의 직권을 남용해서 직권남용죄도 범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설명했듯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려면 겉으로 보기에도 공무원이 그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 즉 외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아무리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라 하더라도 민간 회사에 그 특정 광고 회사에 대한 광고 발주를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안종범이 그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 발주를 요구한 것은 사적인 청탁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외형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직권남용의 점은 무죄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부분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해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검찰은 현대차 그룹이 피고인의 강요로 총 5건의 광고를 플레이그라운드에 발주했다고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건은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요로 발주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건은 무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 강요를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역시 별도로 주문해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롯데그룹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K스포츠재단이 추진하는 하남 5대 거점 체육시설 건립사원의 지원을 요구해서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를 하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6년 3월 14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K스포츠재단의 하남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에 따라서 신동빈 회장은 망 이인원 부회장에게 지시해서 K스포츠재단에 합계 70억 원을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단독 면담에서 신동빈에게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원 요구한 사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나중에 롯데 뇌물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신동빈에게 지원을 요구한 5대 거점 체육시설 건립 사업은 그즈음 최서원이 K스포츠재단 직원인 박헌영에게 지시해서 기획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하남 체육시설의 공사를 스위스 누슬리라는 회사가 맡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 누슬리라는 회사는 또 WK라는 회사와 사이에 누슬리가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면 그 공사 금액의 5%를 WK의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롯데그룹의 지원을 받아서 하남체육시설 공사를 하게 되면 누수리를 통해서 더 블루K가 공사 금액의 5%를 받아서 이득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WK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WK의 대표이사와 직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최서원이 WK의 대표이사를 면접 본 다음에 직접 선정했고 WK의 설립 자본금도 최서원이 전액 부담했으며 WK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를 주재하고 지시를 하는 등 최서원이 WK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다고 일치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에 K스포츠재단의 직원들이 WK의 업무를 함께하기도 한 점,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거는 2016년 1월 13일인데 WK는 바로 그 전날인 2016년 1월 12일에 설립된 점, 최서원이 평소 K스포츠재단과 WK 사이의 업무 연계를 강조했다고 관련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 이런 재판 사정을 종합해보면 WK는 K스포츠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영리를 추가할 목적으로 최서원이 설립 운영한 회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피고인은 WK가 최서원과 관련이 있는 회사인지 몰랐다, 이런 내용으로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교문수석이었던 김상률은 WK가 설립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때 피고인이 갑자기 불러서 WK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대표이사를 한번 만나보라고 하면서 대표이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대통령 피고인이 알려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WK 대표이사는 최서원이 며칠 전에 직접 면접을 보고 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WK하고 누슬리사는 5%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경제수석인 안종범은 대통령인 피고인이 자신을 불러서 그 계약 체결 자리에 나가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종범은 실제 누슬리와 WK 계약 체결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당시 WK 직원들은 그 전에 미리 안종범 수석이 계약 체결 자리에 올 거라고 최서원이 자신들에게 말해주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또는 안종범을 통해서 포스코그룹이나 GKL의 WK와 에이전트 계약 체결 등을 하라고 요구한 점, 이런 재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최서원과의 의사 연락을 통해 WK가 최서원이 설립 운영하는 회사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K스포츠재단 직원들은 피고인과 신동빈이 단독 면담을 할 무렵 최서원으로부터 롯데와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롯데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런 재반 사정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신동빈에게 5대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롯데그룹으로서는 대통령이 직접 요구하는 지원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사정까지 더해보면 이 부분 최서원과의 공모 관계를 포함한 직권남용, 강요죄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포스코그룹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 등과 공모해서 포스코그룹의 스포츠팀을 창단하고 최서원이 운영하는 WK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에 합의를 하도록 직권을 남용해서 강요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6년 2월 22일 포스코그룹 권오준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권오준 회장에게 포스코에서 배드민턴 팀을 창단해주면 좋겠다, WK가 거기에 자문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요구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그런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오준 회장도 피고인과 단독 면담을 할 때 피고인이 배드민턴 팀 단 창단의 필요성에 관해서 이야기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종범 수석도 그 단독 면담 후 피고인이 자신을 불러서 포스코에서 스포츠단을 개편하는데 K스포츠재단이 자문을 해줄 거라고 말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진술했고, 안종범의 업무 수첩에도 그 단독 면담 당일 부분에 포스코, WK, 배드민턴 팀 창단 계획서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WK 이사의 대표이사 연락처가 단독 면담 직후 포스코그룹 측에 전달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WK를 운영하던 최서원과 긴밀히 연락하던 피고인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그 WK 대표이사 연락처가 포스코그룹에 전달된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권오준 회장에게 배드민턴 팀 창단 그리고 WK와의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피고인의 요구를 받은 포스코그룹 권호준 회장은 부하 직원에게 WK 대표이사 연락처를 주면서 협상을 지시했고 결국 2016년 5월 중순경 WK와 사이에 포스코그룹에서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WK에 맡기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포스코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를 거절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WK를 설립 운영하는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포스코그룹의 스포츠팀 창단과 WK와의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점, 이런 재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요구를 한 것은 최서원과 공모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고 포스코그룹 측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포스코그룹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KT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 안종범과 공모해서 KT 회장 황창규 등에게 이모 씨, 신모 씨의 채용 및 보직 변경,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 대행사로 선정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모 씨, 신모 씨의 채용을 알아보라고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 대행사 선정을 요구하도록 안종범에게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KT 황창규 회장은 안종범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대통령 관심 사항인데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회사로 선정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플레이그라운드가 최서원이 설립 운영하는 회사임을 알고 있던 피고인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플레이그라운드나 최서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안종범이 황창규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 대행사 선정을 요구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재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안종범을 통해서 황창규 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 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종범을 통해서 피고인의 요구를 전달받은 KT는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모 씨, 신모 씨를 각 채용했고 이모 씨를 채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서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의 경우 광고 제작 실적이 부족해서 광고 대행사로 선정을 할 수가 없게 되자 기존의 응모 기준까지 변경을 해주면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 대행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요구라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KT 관련자들의 진술에다가 대통령과 경제수석이 기업에 대해서 가지는 광범위한 권한까지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안종범이 KT의 특정인의 채용이나 특정 기업의 광고 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것은 기업 경영인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채용, 그다음에 보직 변경을 요구한 이모 씨, 신모 씨는 모두 최서원이 주위에서 추천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광고 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플레이그라운드는 바로 최서원이 운영하던 그 회사였던 사정, 이런 재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최서원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공모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사실 중에 강요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 공사실에는 직권남용의 점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까도 설명했듯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피고인과 안종범이 사기업체에 대해서 특정 개인의 채용, 보직 변경, 특정 기업의 광고 대행사 선정을 요구했는데 아무리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라 하더라도 일반 사기업체에 그런 요구를 할 직무상 권한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직권남용 공사실은 무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함께 있는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랜드 코리아 레저, 약자로 GKL이라고 하겠습니다. GKL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에 대해서 봅니다.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 안종범, 그리고 문체부 제2처관인 김종과 공모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GKL로 하여금 스포츠팀을 창단하고 또 WK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는 겁니다. 경제수석인 안종범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GKL이 스포츠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GKL과 WK라는 회사 대표를 연결해줘라, 이렇게 대통령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GKL 대표이사는 이 법정에 나와서 안종범이 자신에게 전화해서 WK라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는데 GKL에서 스포츠팀을 창단해서 WK와 같이 운영해봐라, 이렇게 말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WK와 GKL 사이에 매니지먼트 계약 협상이 진행되었고 그 와중에 최서원의 지시를 받은 김종 문체부 차관까지 끼어들어서 GKL의 계약 체결을 독려했습니다. 결국 2016년 5월 11일 WK와 GKL 사이에는 GKL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고 WK가 그 선수에 대한 에이전트로서의 권한을 갖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GKL은 그 계약에 따라 선수 3명에게 합계 6천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고 그중 절반인 3천만 원은 최서원이 운영하는 WK가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GKL 대표이사도 WK와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체결할 사정도 안 됐지만 경제수석과 김종 차관의 관여로 부담을 느끼고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KL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어서 그 대표가 경제수석이나 문체부 차관의 지시 요구를 거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이런 재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그 다음에 안종범, 김종 등이 GKL의 WK와의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김종 차관은 GKL과 WK 사이의 협상이 중간에 지지부진해지자 최서원이 자신에게 GKL이 선수단을 창단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WK를 도와줘야 되지 않냐, 차관이 한번 해결해봐라 라고 말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인도 WK가 최서원이 운영하는 회사임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WK가 잘 알고 있었고 최서원의 요청 내지 부탁으로 GKL의 WK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최서원 사이의 공모관계, 그리고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하여 남용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GKL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 공사실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그룹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 등과 공모해서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서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최서원 등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합계 16억 2,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2015년 7월 14일입니다. 그날 설립된 영재센터를 누가 설립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재센터의 설립에 관여한 김동성, 장시호, 김종 차관 등은 최서원이 자신들에게 영재센터 설립을 지시하면서 되도록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많이 확보해서 이 사진을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그 밖에 설립 과정과 설립 후 각자 맡아서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지시했다고 일체에서 진술했습니다. 나아가 영재센터 설립에 필요한 설립자금 5천만 원도 최서원이 전부 부담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최서원이 영재센터 설립에 주도적으로 깊숙이 관여한 사실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영재센터에 대해서 이루어진 1차 후원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서원이 영재센터를 설립한 지 한 열흘 정도 지난 후입니다. 2015년 7월 25일 날 대통령인 피고인은 이재용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이재용에게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이 있는데 좀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재센터가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이 사진으로 해서 설립된 사실을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지원을 요구한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은 바로 최서원이 설립한 영재센터를 지칭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피고인은 단독 면담을 하면서 이재용에게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해달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관련 사건 법정에서 대통령이 단독 면담에서 그와 같은 요구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재용이 그에 관해서 거짓말을 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삼성그룹의 최지성, 장충기도 그날 단독 면담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용으로부터 대통령이 그런 요구를 하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치해서 진술을 했고 이후 실제 삼성그룹은 피고인이 지원을 요구하는 단체가 영재센터라는 사실을 파악한 다음에 두 차례에 걸쳐서 16억 원이 넘는 돈을 영재센터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재용과의 단독 면담을 후 불러주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안종범 수첩에도 메달리스트 후원, 이렇게 후원이 필요하다는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년 7월 25일 이재용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이재용에게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를 활용하는 사업, 즉 영재센터를 지원하라고 요구한 사실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원 요구에 따라서 삼성그룹은 영재센터 측과 협의를 거쳐서 2015년 10월 2일에 영재센터에 5억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으로 2차 지원 경위를 보겠습니다. 최서원은 피고인과 이재용의 단독 면담이 예정된 2016년 2월 15일 이날도 단독 면담이 있었습니다. 2016년 2월 15일 전날인 2월 14일에 장시호에게 전화를 해서 영재센터 육성계획안을 급히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육성계획안은 단독 면담 당일인 2월 15일입니다. 최서원의 운전기사를 통해서 청와대 이영선 행정관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전달된 경로는 확실치는 않지만 그 육성계획안이 피고인과 이재용의 단독 면담 직후 삼성그룹 관계자에게 전달된 사실도 확인이 됩니다. 이후 삼성그룹은 2016년 3월 3일 청와대로부터 받은 그 육성계획안에 기재된 정확한 금액 10억 7,800만 원을 다시 영재센터에 2차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처음 이재용에게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 즉 영재센터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2015년 7월 25일은 최서원이 주도해서 영재센터가 설립된 지 불과 열흘 남짓 지난 후로서 최서원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영재센터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차 지원 때는 최서원이 청와대로 보내서 다시 삼성그룹으로 정해진 그 계획안에 적힌 그 금액 그대로 삼성그룹의 지원이 이루어진 점, 이런 재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영재센터의 설립을 주도한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이재용에게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위법 부당하게 남용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이 피고인이 직접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재용 등으로 하여금 그 요구를 거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여 강요를 한 것으로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삼성그룹 관련 직권남용 강요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J그룹 관련 강요 미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조원동 경제수석과 공모해서 CJ그룹 송경식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을 협박해서 이미경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3년 7월 4일입니다. 조원동 경제수석에게 CJ그룹이 걱정된다, 이미경 부회장은 CJ그룹의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조원동에게 이재현 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미경이 CJ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런 말은 했지만 이미경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라는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수석 조원동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CJ가 걱정된다, 이 말 외에도 이미경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조원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실제로 바로 송경식 회장을 만나서 대통령의 뜻이니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그 후 조원동은 피고인에게 CJ 건은 말씀하신 대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 결과를 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피고인이 단지 CJ가 걱정된다, 이런 말만 했다면 조원동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조치 결과를 보고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재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조원동에게 이미경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조원동은 실제 송경식을 만나서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미경의 경영 퇴진을 요구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이미경은 노심초사하였다고 송경식이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당시는 CJ그룹 회장이 탈세 등으로 구속된 지 불과 며칠이 지난 때였던 점, 이런 재반 사정까지 종합해보면 이미경의 경영 퇴진을 요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송경식과 이미경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큰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는 강요 행위라고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강요 미수 공소사실 부분도 전부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무상 비밀 누설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부속 비서관인 정호성과 공모해서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정호성에게 최서원으로부터 연설문의 문구나 표현 등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봐라 이렇게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정호성이 최서원에게 직무상 비밀 문건을 전달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전달을 허락하거나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공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3년 전반기에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되기 전까지는 정호성으로부터 연설문, 말씀자료 및 각종 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으면서 최서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는지 물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정호성도 최서원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피고인의 포괄적인 지시에 따라서 해당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연설문이나 문건에 대해서 최서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문건을 최서원에게 보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도 정호성이 문건을 최서원에게 보내서 의견을 듣는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거나 적어도 짐작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사정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이 문건마다 껌껌이 정호성에게 최서원에게 전달해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포괄적인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서 정호성이 문건을 최서원에게 보내준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누설한 것으로 기소된 공무상 비밀 문건은 이 부분 모두 47건입니다. 그런데 그중 33건은 수사기관의 압수 절차의 일부, 좀 위법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수사기관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앞서 말한 33건의 공무상 비밀 문건을 압수했지만 검토한 결과 해당 문건들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33건의 문건은 적법한 압수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적법하지 않게 획득한 33건의 공무상 비밀 문건을 기초로 해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 부분 33건의 문건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 누설 공수사실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게 되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14건의 문건에 대해서만 공무상 비밀 누설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과 공모해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해서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으로부터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신동빈으로 하여금 제3자인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공여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2016년 3월 14일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할 때 신동빈으로부터 롯데그룹과 관련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신동빈에게 한항거점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공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 공사실은 제3자, 즉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K스포츠재단에 금품을 공여하게 한 제3자 뇌물수수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제3자 뇌물수수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서 단순 뇌물수수와는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는 여기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물론 가능하고 그렇지만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 다만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 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사실과 같이 2016년 3월 14일 날 단독 면담 때 피고인과 신동빈 사이에 명시적인, 그러니까 말로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보면 위 단독 면담을 위한 대통령 말씀 자료에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영업 연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 말씀 자료는 말씀 참고 자료에 불과해서 대통령이 피고인이 그 내용을 꼭 단독 면담 자리에서 언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안종범 수첩의 그 단독 면담 당일인 2016년 3월 14일자 부분을 보더라도 롯데 또는 면세점에 관한 기재가 아무런 기재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년 3월 14일 단독 면담 때 피고인과 신동빈 사이에 명시적으로 청탁이 오갔다고 그렇게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보려면 그 롯데그룹에 어떤 중요한 현안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증거에 의하면 신동빈은 2015년 8월 달에 호텔 롯데 상장을 발표했습니다. 호텔 롯데의 상장은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호텔 롯데의 일본 주주 지분율을 낮춤으로써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라는 인식을 덜어낸과 동시에 신동빈의 호텔 롯데 및 국내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동빈과 한국 롯데그룹에게는 호텔 롯데의 상장은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뜻밖에도 2015년 11월 달에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이 특허 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롯데에서 면세 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 그다음에 면세 사업부에서 월드타워점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호텔 롯데의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서는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롯데그룹에서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 그다음에 영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청와대, 국회, 관세청 관계자들을 접촉해서 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된 롯데그룹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2016년 3월 11일 안종범 수석과 신동빈이 오찬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동빈은 그 면세점 관련 얘기를 안종범에게 한 바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안종범은 신동빈으로부터 면세점 관련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누구의 말이 맞는지에 관해서 보면 안종범이 수사기관, 그다음에 이 법정에서 당시 면세점 이야기 말고 그 이외에 신동빈과 나누었다고 진술한 이야기들이 객관적인 증거나 신동빈의 진술과도 맞아떨어집니다. 또한 롯데그룹 내부에서는 안종범 경제수석을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한 집중 설득 대상자로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면세점 특허 취득이 롯데그룹의 최대 현안이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롯데그룹의 회장인 신동빈이 경제수석을 만나서 면세점에 관한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일로 보이는 점, 그 다음에 안종범이 이에 관해서 거짓말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되는 점, 이런 재반 사정에 비춰보면 2016년 3월 11일 날 신동빈을 만나서 면세점과 관련된 애로사항 등의 이야기를 나눴다는 안종범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안종범의 진술, 그 다음에 전화 통화 내역, 그런 자료 등에 의하면 안종범은 신동빈과 오찬을 마친 다음에 피고인에게 전화로 신동빈을 만났는데 면세점 탈락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을 하더라, 이런 말을 대통령에게 전했고, 이에 피고인이 신동빈과의 단독 면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해서 안종범이 정호성 비서관과 신동빈에게 전화로 연락해서 바로 3일 후인 3월 14일 날 대통령과 신동빈의 단독 면담 일정을 잡게 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로 3월 14일 피고인과 신동빈 간의 단독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공소사실대로 피고인이 신동빈에게 K스포츠재단의 한양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봅니다. 이에 관해서 피고인, 그다음에 신동빈 모두 단독 면담 자리에서 그런 지원 요구가 없었다고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종범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부터 수첩 등 관련 자료를 일체 제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신동빈과 단독 면담을 할 때 5대 거점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할 때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단독 면담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온 신동빈은 돌아온 직후 망 이인원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끝난 직후 롯데의 이석환 상무가 이인원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서 연락이 올 거다, 사업을 제안하려고 한다는데 잘 챙겨봐라, 그런 말과 함께 K스포츠재단의 사무총장 이름과 연락처를 건네받았습니다. 대통령이 피고인이 신동빈을 통해서 전해주지 않았다면 이인원이 K스포츠재단이 사업을 제안할 것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K스포츠재단의 사무총장 이름,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재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3월 14일 독대 당시에 피고인이 신동빈에게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대통령이 피고인은 롯데그룹과 면세점 특허 문제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관해서 안종범 경제수석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도 받고 그에 관한 지시도 여러 차례 하는 등 면세점 특허 취득 문제가 롯데그룹의 핵심 현안이고, 그에 관해서 롯데그룹이 대통령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단독 면담 시 신동빈에게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신동빈의 경우에도 당시 여러 재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롯데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 여부를 확신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는 그러니까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7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었고, 그다음에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을 한 기업은 롯데그룹이 유일한 점, 이런 재반 사정에 비춰보면 신동빈 역시 롯데그룹의 현안에 대한 피고인의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 그리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영향력이 롯데그룹의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주된 고려 요소로 삼아서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피고인과 신동빈 사이에는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롯데그룹에 대한 제3자 뇌물 수수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K그룹 관련 제3자 뇌물 요구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SK그룹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태원 등으로 하여금 제3자인 WK의 4억 원, K스포츠재단의 35억 원, 비덱스포츠의 50억 원 등 총 89억 원을 공여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관해서 피고인은 최서원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고 SK그룹 회장 최태원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최태원에게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공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먼저 피고인 안종범 그리고 최태원 등 SK 관계자들의 진술, 안종범 수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2016년 2월 16일 최태원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K스포츠재단 그리고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요구하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16년 2월 23일 안종범을 통해서 관련 문건을 SK그룹 측에 전달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최태원과 단독 면담을 할 당시 K스포츠재단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피고인이 최태원과의 단독 면담 때 지원을 요구한 가이드러너 사업은 그 면담 즈음에 최서원이 K스포츠재단 직원에게 지시해서 기획하고 추진을 지시한 그런 사업입니다. 또한 최태원과 피고인, 그 다음에 안종범 등의 진술과 SK그룹에서 단독 면담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 그 다음에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작성한 대통령 말씀 자료 등에 의하면 최태원이 단독 면담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동생의 가석방, 워커힐 면세점 특허 취득 문제, 그 다음에 CJ 헬로비전 M&A 등 SK그룹의 현안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사실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러한 현안의 해결을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과 연결시키는 대가 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독 면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보고를 받거나 현안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워커힐 면세점 특허 문제, 그 다음에 CJ 헬로비전 M&A 문제와 관련된 SK그룹의 현안에 대해서 피고인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단독 면담을 통해 SK그룹의 위 세 가지 현안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더구나 피고인이 최태원에게 K스포츠재단과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시기는 그 SK그룹의 그 세 가지 현안이 모두 해결되지도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SK그룹의 현안과 그에 관해 SK그룹이 대통령인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독 면담을 하면서 피고인은 최태원에게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 지원 요구가 피고인의 직무 집행과 대가 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K스포츠재단과의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SK그룹 관계자들의 모습을 고려해 볼 때 SK그룹 역시 피고인이 SK그룹의 현안과 관련된 직무 집행의 대가로 위와 같은 지원을 요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단독 면담 후 피고인과 안종범을 통해 SK그룹에 전달된 가이드러너, 연구 용역 제안서 등이 있는데 이 제안서 등은 모두 최서원의 지시에 따라서 K스포츠재단 직원이 작성한 것이었던 점, SK그룹 관계자들을 만나 지원 협상을 한 K스포츠재단 임직원들도 모두 최서원이 SK그룹과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까 SK그룹 관계자들을 만나서 지원을 요청하면 돈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이런 재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최서원의 공모 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 부분 공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사실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성그룹 관련 뇌물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정유라 승마지원 관련 뇌물수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영재센터, 그 다음에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있는 정유라 승마지원 관련 뇌물수수 부분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과 공모해서 최서원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독일 코스포츠 명의로 삼성그룹과 승마 지원에 관한 용역계약,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삼성그룹으로부터 213억 원을 받기로 그렇게 뇌물 수수를 약속하고, 그 후 실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서 용역 대금으로 36억 3,400여만 원을 코스포츠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그와 별도로 말 3마리, 살시도, 비타나, 라우칭입니다. 말 3마리와 그에 대한 보험료, 그 다음에 차량 4대 등 합계 41억 6,200여만 원을 지급받아서 총 합계 77억 9,700여만 원의 뇌물을 실제로 수수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단순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기 위해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은 필요가 없는 그런 죄입니다. 먼저 피고인과 최서원이 삼성그룹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 계약에 따라서 213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는 뇌물수수 약속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을 제외하면 검찰에서 기소한 뇌물수수 약속 금액은 한 135억 원가량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뇌물수수 약속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최서원이 지배하는 코스포츠와 삼성그룹 간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 계약서를 보면 삼성그룹이 지원할 총액이 213억 원으로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자체에도 위 213억 원은 구속력이 없는 예상 견적이고 삼성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계약서 자체에도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삼성그룹과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담당했던 박원호라는 사람도 박원호가 최서원에게 보낸 계약서 초안에도 전체적인 대략적인 예산을 수립한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 등을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최서원, 이재용 등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삼성전자가 코스포츠에 213억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뇌물수수 약속의 공사실은 무죄로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달리 다른 부분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역대금과 말 3마리를 등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봅니다. 먼저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최서원 사이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인 피고인은 최서원과 오랜 기간 사적 친분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최서원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서원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자주 통화를 했습니다. 또한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최서원은 피고인에게 보고되는 인사안, 말씀자료, 연설문, 정책 관련 문건 등을 전달받아 검토하기도 했고, 또 피고인의 국정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문체부 차관이었던 김종은 최서원으로부터 삼성의 승마협회를 맡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후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기춘에게도 역시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최서원의 측근인 박원호 역시 최서원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하나에서 삼성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대통령인 피고인은 2014년 9월 15일 이재용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이재용에게 삼성이 대한승마협회를 맡아달라, 올림픽에 대비해서 승마 선수들에게 좋은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도 도와달라 이렇게 요구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최서원이 피고인에게 요청해서 피고인이 삼성그룹의 이재용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의 인수, 그다음에 승마 종목의 올림픽 출전 지원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후에 문체부 제2차관 김종훈 2015년 1월 9일 날 피고인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정유라 같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을 정책적으로 잘 키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정유라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이 최서원과 매우 가깝고 최서원의 딸인 정유라를 아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2015년 7월경 박원호에게 대한승마협회의 문제점 등이 무엇인지 물어봤고, 이에 박원호는 삼성그룹이 승마협회를 맡은 이후 올림픽 지원 등은 물론이고 예산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삼성에서 파견된 이모 씨, 권모 씨 등 그 임원들이 문제가 많으므로 그 임원들을 교체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최서원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인 2015년 7월 25일 대통령인 피고인은 이재용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이재용에게 삼성이 승마협회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제대로 지원하라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승마협회 임원인 아까 얘기했던 이모, 권모 씨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이들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삼성이 승마 지원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등의 승마협회의 문제점 등을 듣고 이재용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면서 질책하고 승마협회 임원까지 교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대통령인 피고인은 2015년 7월 25일 날 이재용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이재용에게 기왕 승마협회를 맡으셨으니 잘 운영하시라 이런 말만 했을 뿐이지 이재용을 질책하거나 승마협회 임원을 교체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용은 관련 사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승마협회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질책을 받았고, 피고인이 이모 씨, 권모 씨의 이름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교체를 지시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삼성그룹의 최지성 장충기도 단독 면담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용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일치해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이재용 등은 단독 면담 이틀 후에 회의를 열어서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대한승마협회 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했고, 또한 최서원과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승마 지원에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섰던 점, 이재용과의 단독 면담 후에 피고인이 불러주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두었다는 안종범 수첩에도 승마협회, 이모, 권모, 교체, 승마협회 예산 지원,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재용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이재용에게 승마협회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질책을 하고 협회 임원 교체도 요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이재용은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등과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것이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임을 파악하고 그중에 박상진 사장은 즉시 정유라의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던 박원호를 만나서 정유라를 포함해서 승마 선수들을 지원할 테니 계획을 만들어달라고 한 후 최서원이 직접 설립해서 개인 기업과 같이 운영하고 있던 독일 코어 스포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서 용역 대금으로 삼성전자 자금으로 무려 36억 원이 넘는 돈을 코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기업 활동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하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피고인이 최서원과 공모해서 대기업 총수인 이재용에게 요구해서 은밀한 방법으로 최서원을 통해 승마 지원을 위한 용역 대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았는데 이는 대통령인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 관계에 있는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최서원과 공모해서 삼성그룹으로부터 코어 스포츠 명의 계좌로 받은 용역 대금 36억 3,400여만 원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최서원이 살시도, 비타나, 라오신 등 말 3마리를 뇌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검찰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향후 구입할 말을 피고인과 공모한 최서원의 소유로 한다 이런 내용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보면 용역계약에 따라 구매한 말과 차량들은 모두 삼성전자 단독 소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후 삼성이 처음 구입한 살시도라는 말이 있는데 살시도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패스포트라는 것에도 삼성전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삼성전자의 자산관리대장에도 살시도가 삼성전자의 유형자산으로 계상된 점,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향후 구입할 말을 최서원의 소유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에 말을 최서원의 소유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뇌물로 제공되는 물건의 소유자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지 간에 그 물건을 받은 사람이 그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권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물건을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 마리 중 살시도 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피고인의 측근이던 박원호는 삼성그룹이 살시도가 삼성의 소유임을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최서원에게 마필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자 최서원이 화를 내면서 이재용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박상진 사장에게 독일로 당장 들어오라고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를 받은 박상진은 박원호에게 내가 최서원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까진 말 몇 마리 사주면 된다. 이런 말을 했고 2015년 11월 15일에는 박원호에게 기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는 것이다. 결정하시는 대로 지원해드리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최서원이 화를 내면서 박상진에게 독일로 올 것을 요구한 것은 말의 소유권이 대외적, 형식적으로는 삼성전자에 있지만 실질적 대내적으로는 최서원 자신에게 있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던 최서원이 삼성전자 측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서, 그 다음에 패스포트의 기재를 넘어서 마필 위탁관리 계약서의 작성까지 요구하자 그런 요구가 최서원의 인식과 달리 말의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박상진과 만나서 말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최서원 자신에게 있음을 확실히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박상진 역시 최서원의 그와 같은 인식, 그리고 자신을 독일로 오라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말의 소유권 기속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박상진이 박원호에게 끝까지 말 몇 마리 사주면 된다고 말하고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는 것, 결정하시는 대로 지원해드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말의 소유권을 비롯한 최서원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최서원과 박상진 사이에는 그 2015년 11월 15일경 무렵 살시도, 그 다음에 앞으로 구입할 말들을 실질적으로 최서원의 소유로 한다는 데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점은 그 후에 벌어진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더욱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즉, 삼성은 그 이후 추가 구입한 비타나 라우싱을 추가 구입했는데 그 비타나 라우싱 등의 말은 최초로 구입한 살시도와는 달리 말의 소유자를 표시하는 패스포트에 삼성이 소유주로 기재되지도 않았고 삼성 내부 기한문에도 소유주에 관한 기재가 삭제가 됐습니다. 또한 최서원이 설립한 코스포츠의 직원들도 외부인들이 방문하는 것에 대비해서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비타나 말 빌려서 탄다. 다들 그리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도 드러났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2016년 9월 29일 최서원은 삼성 측과 살시도 비타나를 다른 말과 교환하는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근데 이를 전해 들은 삼성의 박상진은 그 말 교체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서원은 그대로 다음날 안드레아스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헬그 스트란트와 사이에 살시도 비타나를 블라디미르 스타샤라는 말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삼성 측은 그 교환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그 안드레아스에게 왜 삼성 소유 말인데 소유자도 아닌 최서원과 교환 계약을 했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등 살시도나 비타나의 소유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조치나 항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2015년 11월 15일경 즈음 이후에는 살시도는 물론이고 비타나와 라우싱도 최서원이 실질적인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사 시 중 말세필과 그 보험료 등 부대 비용을 피고인과 최서원이 뇌물로 받았다는 부분, 금액으로 하면 36억 5,900여만 원입니다. 이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최서원이 선수단 차량 3대, 그 다음에 말 운송 차량 1대를 뇌물로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봅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차량은 삼성의 단독 소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삼성의 내부 기한문에도 차량의 소유자는 삼성으로 되어 있고, 실제 삼성전자와 코스포츠는 그 차량 4대에 대해서 차량의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서 독일에 있는 차량 등록소에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나중에 삼성이 선수단 차량 3대에 대해서는 코아 스포츠에 적정한 중고값을 받고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재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차량 4대의 소유권을 최서원이 이전받아서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차량 4대에 대한 공사실은 무죄로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최서원이 삼성으로부터 그 차량 4대를 제공을 받아서 이를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상 이익의 범위 내에서 뇌물 수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따라서 무죄로 인정하는 부분은 따로 주문해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승마지원 관련 뇌물수수 부분에 관해서 봤고, 다음으로는 영재센터 미르 K스포츠 재단 지원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승마지원 관련 뇌물수수 부분과는 달리 제3자 뇌물수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 대상인 이재용의 현안을 그렇게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용이 최서원의 개인 자금을 사용해서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개편, 말이 어려운데, 즉 이른바 승계작업을 포괄적 현안으로 주장하고,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을 구성하는 개별적 현안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 등 8가지의 개별적 현안이 있고, 그 외에도 개별 현안으로 바이오 사업 현안, 그 다음에 멜스 관련 현안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 중에는 피고인과 그 다음에 이재용이 단독 면담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이미 해결된 현안이거나 시기적으로 아주 다급한 현안이 아닌 부분도 있는 점, 그런 부분도 다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검찰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에 관해서 삼성그룹 측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개별 현안별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판결 이유에 자세히 기재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 작업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신문 보도나 언론, 그 다음에 경제 전문가들이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에 대해서 보도하는 거, 그 다음에 언급하는 걸 자주 봅니다. 또 실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이 필요하고 당연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형사 책임을 논하는 법정에서 제3자 뇌물수수의 구성 요건 중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 작업은 그 개념이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준을 놓고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검찰이 포괄적 현안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그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이 부분 공사시와 같이 승계 작업을 위해서 이루어졌다거나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서 검찰이 주장하는 순서대로 개별 현안들이 추진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설령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인 피고인이 그 개념과 내용을 뚜렷하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관한 자신의 직무 집행이 삼성그룹에 대한 지원 요구와 대가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에 대해서 묵시적 또는 명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그 개별 현안들을 구성 요소로 하는 포괄적 현안이라는 승계 작업에 대해서는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과 이재용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영재센터 및 미르 K스포츠 재단 지원 관련 제3자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영재센터, 그다음에 미르 K스포츠 재단 그 지원 관련 직권남용 강요죄를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해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태강에 대한 사직 요구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문체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노태강을 그의 의사에 반해서 사직하도록 해서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태강을 산하기관으로 보임하라고 지시해서 사직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러한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준비해왔던 프랑스 장식미술전 무산에 대한 책임으로 징계 사유가 있었던 노태강에게 징계를 하기에 앞서서 사직을 권유한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강요가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문수석이던 김상률은 피고인이 노태강을 산하기관 임직원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했습니다. 또한 당시 문체부 장관이던 김종덕도 김상률로부터 노태강을 퇴직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했습니다. 나아가 프랑스 장식 미술전 무산에 관해서 노태강에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설령 노태강에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에 반해서 면직당하지 않도록 법률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노태강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해서 사직하도록 한 것은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노태강은 당시 문체부 인사 담당자로부터 사직서 제출 요구를 받으면서 그 요구가 장관 윗선의 지시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종전에도 노태강은 대통령인 피고인이 자신을 직접 나쁜 사람으로 지목하면서 인사조치를 지시해서 좌천되기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태강은 이 법정에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 부하 직원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것이 걱정되어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노태강에 대해서 사직을 요구한 것은 노태강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게 해서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노태강 사직 요구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강요 부분도 모두 유죄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요구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규학, 김용삼, 신용원 등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해서 사직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를 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3사람의 사직서를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또한 1급 공무원의 경우 신분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1급 공무원에게 사직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이나 강요가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3사람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당시 문체부 장관인 김종덕은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이 전화를 해와서 그 3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고 이에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전화해서 재고를 요청했지만 김기춘 역시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던 그 인사수석은 관련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은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이기 때문에 자신 독단적으로 어느 부처 1급 공무원에 대해 장관한테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할 권한은 없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고 김기춘 역시 관련 사건 법정에서 인사는 자신의 의사로 하는 것이 없고 대통령의 뜻이나 의향을 직간접적으로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문체부 1급 3사람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계획을 승인해서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변호인의 주장대로 1급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1급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때나 합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면직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먼저 좌파 성향의 예술계,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서 청와대 내에서 TF가 구성돼서 진행되었고 그 논의 결과를 담은 문제단체 조치 내용 및 관리 방안이라는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보면 그 조치가 필요한 부서로 문체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기재된 내용을 보면 문체부 공무원들이 문학의 좌파 인사들과 친분에 의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문제단체 지원을 관행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간부 공무원들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 의지와 개혁 역량을 갖춘 장차관을 새로 임명한 후 주요 부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기재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비서실장과 피고인에게 보고된 후 실제로 약 2달 만인 2014년 7월경 블랙리스트 집행에 소극적이라고 알려졌던 유진용 문체부 장관이 경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면직된 최규학, 김용삼, 신용원 등 1급 공무원 3명은 모두 유진용 장관과 뜻을 같이 하는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었고 역시 모두 블랙리스트 집행에 소극적인 공무원들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문체부 차관은 그 3사람을 포함한 총 5명의 문체부 1급 공무원의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블랙리스트 집행에 소극적이었던 그 3사람에 대해서만 사직서가 수리된 사정도 있습니다. 또한 위 3사람에게 그 즈음 특별한 업무상 과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그 다음에 문체부에서 장관과 차관이 교체된 직후 실장급 공무원들을 한꺼번에 면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인사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재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 3사람에 대한 사직서 제출 요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주로 그들이 위법한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3사람에 대해 사표를 받으라고 한 것은 직권을 위법하게 행사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아가서 면직당한 위 3사람은 사직서 제출 요구가 청와대의 요구임을 잘 알고 있었고 노태강 등이 대통령의 지시로 대기 발령 상태로 있다 좌천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경험도 있었습니다. 또한 3사람 모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문체부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런 재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3사람에 대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게 해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요구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과 문체부 공무원 등과 공모해서 자의적으로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배제와 선정 배제를 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될 예술이, 영진이, 출판진흥원 등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등의 지원심사, 선정심사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도록 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했다는 내용입니다. 김기춘은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다음에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좌파 성향 또는 정부 비판에 동조하는 문화예술계, 개인 단체 등에 대해 정부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그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배제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여러 차례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 주관 하에 TF를 구성해서 대책을 논의한 끝에 좌파 및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계획 및 방안을 마련한 문제단체 조치 내용 및 관리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비서실장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 시기를 전후해서 청와대의 이런 기조 아래 다양한 지원 배제 명단 또는 지원 배제 지시가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로 하달되었고 다시 예술이, 영진이, 출판진흥원 등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하달되어서 결국에는 문예, 영화, 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개인 단체 또는 작품에 대한 지원 배제 또는 선정 배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 공사실에 대한 변호인의 가장 중요한 주장은 이와 같은 특정 문화예술 개인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와 관련해서 피고인은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고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증언,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수석비서관 회의 관련 자료 등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앞서 설명한 문제단체 조치 내역 관리 방안과 같은 좌편향 문화예술계 개인 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배제 기준과 방안을 담은 주요 보고서뿐만 아니라 예술이 책임심의위원회에 대한 좌편향 인사선임 배제, 문제영화 상영 영화관에 대한 지원 배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 배제 내지 삭감 등 개별적인 지원 배제 관련 사항도 서면 보고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등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보고를 받고도 이를 중단하라는 별도의 지시를 한 바는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피고인의 지위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개개의 구체적인 지원 배제 행위마다 이를 인식하고 그 실행 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 전체에 대해서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고되고 실행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의 대상에는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개인 단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치는 평등의 원칙 등 헌법상 원리에 반하고 문화기본법 등에도 반하는 위법한 조치임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등과 공모해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해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아가서 청와대와 문체부로부터 이런 지원 배제 지시를 받아 실행할 수밖에 없었던 예술위 등 산하기관 임직원의 경우 소속기관이 모두 문체부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거나 문체부로부터 받는 예산 지원으로 운영됐던 공공기관이었던 점, 문체부 공무원으로부터 배제 지시에 불응하면 사업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다, 이런 종류의 말을 듣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지원 배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자신 또는 소속기관이 어떤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하달되는 지원 배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지시를 공모한 피고인은 강요죄의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 공사실 중에 문예기금 지원 심의 등 부당 개입 부분의 일부 직권남용 강요 부분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산하기관 임직원이 공사실에 기재된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일부 무죄로 판단을 하고, 또한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 개입 부분 중 강요죄 부분 역시 그 범행 시기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의 초기 단계여서 해당 예술위 담당자들이 문체부 공무원들의 요구에 겁을 먹어서 지원 배제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서 강요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련된 다른 부분의 직권남용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는 바이므로 별도로 주문해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모 씨 하나은행 본부장 임명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 등과 공모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정태에게 강요해서 이모 씨를 하나은행 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은 최서원이 이모 씨가 외환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서 피고인이 안종범에게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라, 이렇게 말한 사실은 있지만 최서원으로부터 이모 씨에 대한 인사청탁을 피고인이 받거나 이모 씨를 하나은행 본부장에 임명될 수 있게 하라고 안종범에게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선 이모 씨는 최서원이 독일에 체류할 때 만난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으로서 최서원의 은행거래, 자산관리 등을 해주면서 최서원에게 도움을 준 인물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최서원의 소개로 이모 씨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안종범에게 이모 씨를 하나은행 본부장으로 승진 발령 나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안종범은 수사기관과 관련 사건 법정에서 2015년 11월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이모 씨를 하나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 발령 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인 정찬우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안종범이 자신에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모 씨의 본부장급 승진 발령을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정태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안종범이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 부분 공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최서원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안종범이 직접 알지도 못하는 이모 씨를 본부장으로 발령내라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무리하게 지시를 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안종범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안종범에게 이모 씨를 하나은행 본부장으로 발령내도록 지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서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에게 이모 씨의 본부장 발령을 요구하였는 바 금융기관의 회장인 김정태로서는 경제수석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정태가 안종범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편지에도 없던 본부장 자리를 새로 만들어가면서까지 이모 씨를 본부장으로 임명한 점, 이런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안종범을 통해 김정태에게 이모 씨의 본부장 발령을 요구한 것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는 등 묵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해서 그 요구에 응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에 대한 강요죄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 공사실에는 강요 외에도 직권남용의 점도 포함되어 있는데 앞서 여러 번 설명한 대로 아무리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라도 사기업체에 특정인의 승진 발령을 요구할 일반적 권한은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경제수석이 김정태 회장에게 이모 씨의 승진 발령을 요구한 것은 그들이 가지는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사실 중 직권남용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어떻게 형을 정했는지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서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과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해온 최서원과 공모해서 기업들의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하고 최서원이 설립 운영을 주도하거나 최서원과 친분관계가 있는 회사 등에 대한 광고 발주, 금전 지원, 납품 계약, 에이전트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최서원의 지인들에 대한 채용 및 승진까지 요구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였고 사기업의 경영진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하기도 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서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부속 비서관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서 공무상 비밀로서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대통령의 일정, 외교, 인사, 정책 등에 관한 청와대 문건 등을 최서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고 삼성그룹의 최서원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면세점 특허 취득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최서원이 적극 관여한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도록 요구하여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으로부터 합계 14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SK그룹에 대해서는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합당한 이유 없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해서 직업 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고 정치적 성향, 이념이 다르다거나 정부의 판단에 반대하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문화예술계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등의 지원 배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긴 사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 다수의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당하였고 예술이, 영진이 등 문화예술 관련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들이 청와대나 문체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원 배제라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업무를 고통스럽게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는 바 이런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누어진 피고인과 이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서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서원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았던 그 72억 원 중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다음에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은 이미 반환된 점, 그다음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입니다. 피고인에 대해서 인정된 범죄 사실 중에 특히 뇌물죄 부분은 법정형이 대단히 중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받거나 수수하거나 요구한 뇌물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성원과 공모해서 받거나 수수하거나 요구한 뇌물 금액의 총액은 230억 원이 넘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 그리고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 등을 모두 고려해서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요구한 뇌물 금액을 고려한 벌금형도 함께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유 설명을 마치고 판결 주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연람표 4, 순번 2 내지 34기재 각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은 강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오늘 선고한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고 항소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1심 선고를 서울중앙지법에서 생중계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오후 2시 10분서부터 시작해서 방금 전에 끝났기 때문에 약 1시간 50여 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방금 전에 들으셨습니다만 일단 주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 피고인에게 징역 24년 그리고 벌금은 180억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그럼 1심 선고가 끝난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번 가서 그곳 상황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혁진, 이세연 두 기자가 지금 준비 중인데요. 이세연 기자, 자,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일단 선고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1시간 50여 분에 걸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4년에 180억 원을 선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선고 결과 법조팀 장혁진 기자와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장 기자, 선고 결과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상당히 좀 중형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인 양형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가 뭐라고 밝혔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재판부는 이제 양형 이유를 통해서 그 중형이 선고된 배경을 밝힙니다.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요, 이제 대통령의 지위 또 권한을 남용해서 기업의 이제 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또 그리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행위 등을 통해서 또 국정 질서가 큰 혼란에 빠졌다고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박 전 대통령의 태도도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요. 이제 모든 혐의를 이제 부인하면서 최순실 씨에게 속았다거나 또 이제 책임을 전가한 이런 태도가 또 문제가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이런 이제 대통령이 이제 권한을 남용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혼란을 빠뜨리는 이런 불행함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재판부가 선고 초반에 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에 대해서 이 최순실 씨 재판에서와 같이 좀 판단을 먼저 내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안종범 전 수석의 그 업무수첩 이번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이제 논란이 됐었던 이제 증거인데요. 또 네. 그만큼 핵심 증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 이제 형사합의 22부는 이제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간접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제 정황 증거로 판단을 한 거고요. 네. 이제 대화 내용을 그 박 전 대통령과 뭐 기업 총수들의 대화
내용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이런 이제 간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는 된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이 박 전 대통령 혐의 가운데 가장 핵심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이제 재판부가 언급을 했는데 자세한 혐의에 대해서는 스튜디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기자가 전해드렸고요. 방금 전에 선고 주문 들으셨습니다만 그 내용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내지 34기재 각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은 강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오늘 선고한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고 항소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 뉴스 특보를 KBS 1텔레비전과 동시에 보내드렸습니다.